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훈입니다. 이제 2020년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1월 30일이에요. 한 달이 벌써 갔습니다. 글쎄 이제 아주 춥지는 않은데 근데 2월 달에는 한 번은 또 추울 거예요. 갑작스럽게 오는 추위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도 사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공포를 가지시기보다는 본인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거나, 중국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우한 같은데 다녀오지 않았거나 하는 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2차 감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얘기되고 있는 평택에 확진자가 나왔죠. 나 아니면 일산 쪽에 다녀갔다 이런 정도, 그 외에는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평소보다는 조금 더 위생적으로, 말하자면 꼭 손 외출하시거나 아니면 외출 갔다 왔을 때, 그리고 대중교통에서의 어떤 접촉면들 있잖아요. 손잡이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어딘가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장갑을 끼시고 마스크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많이 가는 곳에 가지 마시고 이런 것들, 이제 기초적인 위생. 우리 애들한테나 화장실 갔다가 손 씻으라고 말하지 정작 본인들은 안 씻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아주 기초적인 위생만 해도 상당히 이런 것들은 공중위생의 문제이거든요. 이건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 공중위생만 잘 지키면은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게 예방하거나 상당히 사면시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공포 갖지 마시고, 다만 이제 본인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위생, 개인적인 위생 에티켓 이런 것들을 지키시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국가의 방역 체계에 맡기고, 사실 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것 같지만은 이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합뉴스에 난 기사를 통해 보거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1년 전에 지금 이 신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즉, 이미 중국에 있는 연구팀이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난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국 과학원사나 우한 바이러스 연구팀이 이미 중국 내 박쥐 바이러스에 대한 논문을 썼고, 그 논문에 이미 이런 것이 유행할 수 있다, 출현할 수 있다는 걸 이미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렇게 코로나라는 게 이제 이 태양 주변에 환처럼 돼 있는 거, 이런 거나 아니면 크라운 같은 거, 이제 우리 왕관, 우유 떨어뜨린 왕관 툭 튀어나온 그런 형태의 모양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라 그런다고 얘기해요.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게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이 이제 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같은 거, 그 다음에 돼지 급성 설사 증후군, SADS 같은 경우. 이런 건데 이게 다, 중국 내 박쥐에 의해서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중국 내 박쥐와 관련된 게 상당히 위험하다. 근데 박쥐가 왜 문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박쥐는 포유류예요. 그런데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포유류인데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되나요? 박쥐가 유리하지 않나요? 그건 뭐냐면, 포유류라고 하는 건 인간도 포유류이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면역 체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들의 존재 방식은 조류의 존재 방식, 생활 방식이기도 하고 동물 속에 살기 때문에 파충류와도 관련돼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생활 습성은 조류와 파충류에 가까운데 몸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파충류와 조류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 바이러스를 접할 수 있고, 그 접한 것이 그 몸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병이 되면 본인도 죽겠죠. 그죠? 아니죠. 박쥐들도 죽겠죠. 근데 발병이 안 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유전자 변종이 생기는 거죠. 그 변종이 생긴 거를, 근데 그거는 포유류에 적합하게 변종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 바이러스는 포유류 바이러스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거기서 박쥐는 그냥 알아서 그냥 별거 없이 사는데, 문제는 박쥐를 중국 사람들이 처리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식습관이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중국 과학원에서 한 논문에 중국 사람 스스로도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박쥐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유명한 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쥐 아주 싹 삶아 먹거나 아니면 뭐 깨끗이 높은 온도에 요리해 먹으면 상관없다. 근데 문제는 박쥐를 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축된 걸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잡아다 거기서 하니까, 그럼 그게 바이러스가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그걸 사람한테 물리거나, 박쥐가 사람 물거나, 아니면 그 피가 튀거나, 뭐 이런 형태면 인간한테 연결되는 거죠. 물론 직접 연결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유전적인 재조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식문화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깨끗하게 도축된, 위생적으로 된 상태 도축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옛날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가요? 저기 성남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 개를 저기서 잡아갖고 이렇게 도축해 먹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국 내에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워낙 또 기후가 워낙 넓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바이러스가 조합되고, 그 조합된 다양한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것이 조류면 조류, 파충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는 포유류와 이게 접촉을 하고, 포유류가 하필 또 박쥐고, 그 박쥐가 인간한테 접촉될 수 있는 식문화 때문에 인간한테 이제 전염됐다. 이것이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 바이러스 학술지에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즉, 일부 박쥐의 경우에는 두 개의 바이러스 공존하고, 그 공존하는 바이러스가 박쥐에 못 만나면서 조합이 돼갖고 인간한테 공격적인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것이 인간한테 연결되니까 그것이 인간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바이러스는 지금 있는 상태로는 뭐 인간한테 전파가 되거나 사실 두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하나만 이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논문 자체가 2019년 1월 딱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박쥐를 숙주로 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새로운 감염을 일으킬 거다 진단을 한 거고, 그게 지금 현실화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 지금 이 신종 변종 바이러스만 있을 것이냐, 코로나만 있을 거 아니죠. 지금 이걸 잡는다 하더라도 또 이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박쥐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한 다시 또 다른 신종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글쎄 또 감당 못하게 되겠죠. 지금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시진핑까지 나서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되는 전 국가적 영향을 동원했는데도 아직 못 잡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 공중위생이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의 식생활 문화라든가 아니면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공중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을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뭐 저도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조금 알고 있고, 예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임상병리사 일을 했었고,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걸 바이러스 배웠고, 진단 미생물학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보다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저는 일도 해봤고, 상당히 이런 거 전염병 무섭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염병 자체도 무섭지만은, 그것을에 대한 대하는 사람들의 공포가 같이 모으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 기본적인 걸 지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있는 우리 교민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이제 일종의 격리해 갖고 뭐 한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천, 아산.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한 건 맞죠. 왜? 처음에 천안을 했다고 하면은 천안을 밀어붙였어야지. 천안에서 반대한다고 아산? 그럼 아산 사람들은 천안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냐? 이게 바로 그래서 천안 얘기가 나오고 바로 뭐 이것을 아산으로 바꾼다고 할 때 아 이건 또 큰 문제가 생기겠다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특정한 구역을 설정을 할 때는 충분히 그 이 지역 주민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지역 주민과의 이 어떤 소통이 됐어야 되는 건데 너무 밀어붙이식으로 하는 거는 안 좋죠. 어떤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님비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 뭐냐면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 근데 소통을 했는데도 반대한다고 하면 그건 님비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공무원들의 인식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서 거기 지역사회 지도층들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용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경찰인재개발원이 국가 땅이라고 해서 그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전염병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글쎄요. 어쨌든 그럼 또 지금 상태로 다른 데 선정해요? 그럼 거기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군부대 선정하겠어요? 군부대 같은 데는 그럼 군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단추를 잘못 끼면은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제가 그 뉴스를 쭉 보다가 KBS 탐사 K라는 상당히 그 좋은 프로그램 이게 이제 뉴스인데 KBS 이제 탐사 보도만 전문하는 팀인 것 같아요. 탐사 보도 전문 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KBS 뉴스에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몇 개 좋은 걸 해갖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기 범죄 그리고 특히 사기와 다단계 사기가 결합되고 주가 조작과 다단계가 결합되고 사기꾼들은요 무얼 사기칠까 연구하며 사기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으로는 사실은 이런 사기꾼들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단계 사기, 주가 조작 사기, 다단계와 주가 조작이 섞인 사기, 종교와 또 다단계가 섞인 사기 이런 것들을 전담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수사 조직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탐지 수사 조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거죠. 수사가 따로 있고 수사는 그냥 형사 강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경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캐캐목은 옛날 방식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공급자 방식의 수사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경찰과 경찰이 나눠져 있고 전문적이지도 않고 또 전문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너럴 일반 수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해봤지만 아주 이렇게 요즘 같이 디테일하고 세분화되고 전공을 살린 범죄가 더 큰 문제거든요. 거기에는 사실 대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순사들 아니면 옛날에 그 지금 보세요. 검사들 하는 짓 보세요.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그냥 불러다가 겁주고 옛날 방식으로 예자 추적하고 자백 받으려고 하고 망신 주면서 별건을 압박하고 그런 캐캐묻고 아주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옛날의 특수수사 방식 지금처럼 정치 검사들 지금 그게 통합니까? 말하자면은 너무 수사라고 하는 어떤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쟤네들이 저걸 하면 안 되죠. 전문성이 없는 애는 하면 안 되죠. 근데도 이제 수사 기관이 권력화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권력기관이 아니어야 됩니다. 수사기관 진짜 수사기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인권을 지키면서도 아주 용맹하고 날카로운 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맹하고 날카로운 것이 큰 소리치고 막 인권을 무시하고 잡아다가 족치고 이런 식의 수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수사가 돼야죠. 우리 경찰이나 검찰은 너무 그런 게 없어요. 전문화된 전문가들이 없고 그냥 정치 좋아하고 이거 뭐 뭔가 좀 한 건 하려고 하는 이런 가짜들, 그지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주로 윗꼭대기를 하고 진짜 경찰들, 그 정의로운 검사들 이런 애들은 격가지에 찌그러져 있는 이런 것들. 그게 다 수사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문성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법의 맹점을 파고든 다단계 주가 조작이 당국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해본 적도 없고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가 조작은 뭔지 아시죠? 주가 조작은 이제 일군의 어떤 조직 맨 놈들이 어떤 뭐 이름 없는 어떤 회사에 주식을 막 사요. 그러면 뭐가 있어? 그런 것부터 따라 올라가죠. 올려놓으면 개미들이 쫓아 올라가죠. 그때 왕창 팔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잖아요. 쭉 따라가 올라간 거를 딱 팔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조작을 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금융감독원 같은 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누가 얼마나 샀다는 걸 쭉 봐요. 그럼 근데 비슷한 어떤 IP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어떤 산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이런 애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건 주가 조작이 걔네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조직놈들이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다단계 조직의 전국적인 것에서 일단 모금을 해요. 그러니까 계좌를 트는 거죠. 한 1,000만 원 계좌를 터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1,000만 원짜리 주식 계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보기엔 부산에 있는 개미예요. 부산에 있는 개미 한 10대, 광주에 있는 개미 10대. 이 사람들한테 동시에 명령을 내려서 명령을 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 사람이 튼 계좌를 이 조직놈들이 다단계 주가 조작 놈들이 통장을 딱 자기들이 갖고 대신 운영하니까 결국은 그 조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사고니까 전국적으로 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이야?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주가 조작 방식들은 사실은 단위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은 이것은 이른바 사기 조직하고 주가 조작 조직이 결합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여기를 전담하는 주가 조작 전담 조직에서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유연하지가 못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걸 금융감독원이 하다가 일선 경찰서나 또는 검찰청의 담당 쪽으로 갔다가 막 이게 막 서로 또 이게 또 담이 높으니까 뭐 서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먹고 튀니까 얘네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빨리 변종되는 쉽게 말하면 빨리 변종되는 범죄의 행위, 범죄 수법에 빨리 대응할 수 있게끔 유연한 수사 조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지금처럼 일반 경찰, 일반 검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금융감독원이 있지 않냐? 금융감독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걔네들은 일종의 탐지는 할 수 있어도 다시 또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탐지를 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됩니까? 범죄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정보경찰은 또 엉뚱한 데 딴짓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범죄 정보
를 통해 탐지를 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특별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수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그런 어떤 그 시스템에 우리 경찰이나 검찰은, 또 사법당국은 아직 느립니다. 못 쫓아가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주가 조작, 아마 전체 주가 조작의 글쎄요, 반은 때려잡고 있을까요? 반도 못 잡을걸, 3분의 1도 못 잡을걸요? 잡는다 하더라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징도 못하고, 벌금 체계도 너무 낮고, 다시 재범하는 애들 스크리닝도 못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될 범죄 수사는 안 하고, 엉뚱한데 인력과 조직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수사 조직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둑놈 하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기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서민들의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어디를 더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물론 도둑 잡는 거, 살인범 잡는 거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그게 잘못돼 있어요. 수사가,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조금 더 이거 다단계 주가 조작 부분에서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매번 그렇지만은 고유정 사건 때문에 이제 실종 대응 체계를 바꾼다는 거는 고유정 사건이 중반기쯤 됐을 때 이미 얘기가 됐던 얘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많이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헤럴드 경제에 나온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런 거죠. 실종 대응,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해서 기본적으로 실종 사건이 강력범죄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빠르게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종 사건의 1차 위험도 판단을 언제 하느냐. 근데 지금은 예전 같은 게 뭐냐면 112 신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해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너무 늦죠. 고의정 사건에서도 이미 그렇게 되면 고의정은 시체를 유기하고 도망갔을 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12 신고 접수 시점, 그러니까 112 신고가 들어온 그 녹취 파일을 가지고, 녹취한 걸 가지고 신고받은 사람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위험도는 실종 직전 상황과 실종자 연락 내용을 종합 분석해 판단한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신고에서 어떤 말이 되고 어떻게 연결됐을 때 이것은 강력 사건의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건 기본 빅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플러스 사람이 중요하다. 즉 신고를 받는 이른바 신고 접수하는 팀장 정도, 팀장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왜냐하면 초반에 사실은 많이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장 수사회의와 추가 정보 수집을 통해서 초등대응팀이 2차 위험도 판단을 하고 다시 12시간 후에 3차 판단을 하는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이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팀이 이 사건 하나만 맞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면은 개개의 어떤 팀장이나 형사들이 여러 사건을 맡았을 때 어떤 거에 더 집중하고 덜 집중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동시에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면 개개의 어떤 인력의 정예화가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은 좀
초반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초반에 판단을 하고 다시 또 2차로 판단하고 3차로 판단하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여기선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실종사건 100건 중에 기껏해야 3, 4건이 강력사건과 연관성이 있으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이거는 사실은 단순 실종인데 이게 강력사건이 있다고 잘못 오류 판단을 했어. 판단 오류가 생겼어. 그럼 그 판단을 잘못된 것에서 생기는 손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가의 어떤 규정을 따르고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그것은 면책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현장에서 판단하는 사람한테 권한을 안 주면은 판단하는 걸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또 빠져나가는 사건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역량이란 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계속 반복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조직적으로 승진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더 받을 수 있는, 일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다 한들,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거 하다가 또 인사이동되고 딴 데 가. 그럼 또 이 사람을 또 훈련시켜야 돼. 계속 오류가 반복되는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워. 그래서 사실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일선에 있는 팀장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려고 할 때 문제는 자기 이 판단의 권한을 위에 있는 사람이 침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위에서 막 질책을 하고 그러면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독립적이지만은 사실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독립성과 전문성. 이걸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매뉴얼을 100년을 바꿔봤자 사실은 그런 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초동 쪽으로 판단의 틀을 전진시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권한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최종 결정을 제일 꼭대기인 경찰서장한테 미루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최근 3년간 접수한 강력 범죄 신고 108건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 갖고 총 30만 건의 실종 신고와 이게 상관관계 분석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종 신고할 때 어떤 말을 통해서 하거나 어떤 행동 패턴을 할 때 요거는 강력성과 연관성이 크다. 그럼 상당히 좋다고 저도 보입니다. 즉 기존에 해왔던 이게 사실 실종 프로파일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즉 예전에는 실종자의 성별이나 나이 중심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실종 프로파일링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것도 객관적인 점수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하고 그 체크리스트와 연결된 점수를 가중치를 부과해서 그 점수가 나오면 바로 경보를 발령을 하는 거. 그리고 그 경보 발령한 게 다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지금 30페이지 분량이지만 140페이지로 늘려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실종 전담팀을 확대하고 여청 수사 인력도 증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인력이 늘어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인력의 뒤를 보장해줘야 된다. 권한을 보장해줘야 되고 그 권한에는 승진이라든가 인사상의 어떤 가점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 결국은 그것에서 성패가 갈릴 거라고 합니다.
한 2, 3년 전, 3, 4년 전 이영학 사건 때도 이렇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다시 또 고희정 사건 터졌잖아요. 제가 말한 그것을 간과하면은 또 한 내년, 올해 말 내년쯤 또 터집니다. 그때도 똑같이 매뉴얼 바꾼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없죠. 참 그거를 이 핵심적인 현장 실종 대응 체계의 핵심이 뭔지를 경찰 수뇌부 애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왜 모르느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죠. 고희정 사건 때 제주도 동부경찰서장이죠. 초동 수사부실 이제 어떤 동영상 유출로 이제 문제가 많아갖고 이제 전보 발령이 됐는데, 그럼 뭔가 이제 고희정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 잘했고 뭔 잘못했다. 근데 이제 그 경찰서장은 단순한 경징계에 그쳤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애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아니죠. 과정상에서 어떤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그거를 경찰 내부에 있는 애들한테 맡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경찰 외부라고 해도 밖으로서 공유하는 애들한테 맡기니까 그것도 그냥 서로 짬짬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외부 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의 평가의 기준을 정확히 맡겨야 되는데, 그게 고무줄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놈들은 대충 경징계로 끝나고, 제가 최소한 총경 이상의 놈들이 중징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잘 검색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높은 놈들은 경징계고, 징계가 있으나 마나고, 대부분 이제 아래에 있는 하위직한테 중징계 떨어지는 게. 왜 그러느냐?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결정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지들이 하니까, 자기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어떤 수사를 했고 수사가 마무리 졌어요. 그 마무리 졌다고 하는 것은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금 상태는 성취가 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평가가 없어요. 우리 경찰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문제 생기니까 이것도 기껏해 경징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게 그런 거죠. 니들이 그렇게 범죄를 예방하고 또 살인 사건율 해결률이 거의 100%라고 떠들고 개지랄 떠는 거 말고 제대로 된 외부에 의해서 평가를 한번 내봐라. 니들이 얼마나 잘했고, 아니 못하는 게 도대체 뭐고 잘하는 건 뭐냐. 그걸 안 하면은 백날 그러니까 자유행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헤럴드 경제에 이거 몇몇 그런 게 있어요. 언론에도 몇몇 신문에 몇몇 코너에는 경찰 발라주는 싹싹 발라주고 막 말아주는 경찰이 있어요. 그런 언론이나 어떤 칸이 있어요. 또 어떤 검찰을 또 잘 발라주고 잘 말아주는 그 방송들 있죠. 검찰이 더 힘이 세니까 그거는 오히려 거기에 훨씬 많아요. 아주 교묘하죠. 경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때 되면은 우리 경찰의 과학수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고 막 얼마나 잘하고 막 이런 걸 또 잘 발라줘요. 헤럴드 경제에서 과학수사 34년 이렇게 썼어요. 세계 최고 수준 치안 분야도 수출국 된 한국.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경찰을 발라주는 거거든요. 화성 살인 사건 과학수사 필요성 확인된 계기, 올해로 34년 차 맞은 한국 과학수사 현황 쭉 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아주 좋아요. 쭉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왜 화성 연쇄살인이 엉망이 됐고 또 그 외에 많은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걸 전혀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과학수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수사라고 하는 건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기술적인 건 아니죠. 기술이 발전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 기술보다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인권에 맞게끔 쓸 수 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기술만 발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떠들어대는 게 소위 여기서 나오는 소위 경찰 출신의 무슨 저기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 같이 부안해동하는 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는 거죠. 말하자면은 제가 가르친 사람 중에 과학수사 대상을 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지문감식의 최고 권위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엄청 고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근데 그렇게 고생해도 겨우 경감밖에 못 달아요. 이제 내후년이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의 그 기술을 누가 떠안아 봤습니까? 그거를? 그런 시스템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발전했다는 거예요. 발전은 했죠. 근데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을 했으며 실제로 그것이 어떤 분의 발전에 어떤 미비한 부분이고 이거 실제로 현장에 쓰는 게 뭐고 어떤 것이 실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맥락에도 맞지 않는 얘기하고 떠들어대고 있어요. 참 그것이 좀 부족하면 이제 또 하는 얘기가 그거죠. 외국의 수출, 각사 수출,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뉴질랜드에 수출했다고 막 하고 있는데 제대로 뭘 어떻게 얼마나 참 갑갑해요. 그리고 이춘재 사건들 국가수가 그 조작했다고 검찰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한 한마디 얘기도 없고 그건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안 했어요. 평가를 수사에 대한 평가. 그건 국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수에서 어떤 기법을 개발하고 그걸 통해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것이 행복 케이스 했지만 그것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가? 미진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경찰도 마찬가지. 수사를 했으면 평가 잘한 사람 올리고 못한 사람 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언론에 문제가 되면 그 관련된 형사들이나 징계 때리고 실제로 최종 책임 있는 과장이나 서장농은 나몰라라고 승진해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그러니까 그게 평가가 안 되니까 그냥 다 잘했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잘했고 뭐가 잘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나아지겠지 했는데 이제는 안 믿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떠드는 거,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떠드는 거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걸 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이런 것들 제대로 평가 한번 해봐야 돼요. 싹 다 갈아엎어 갖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로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고유정 사건에서 초기에 시체만 찾았어도 고유정 사건이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아니죠. 멀게만 해도 이영학 사건에서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애가 죽었습니까? 모르죠, 그건. 그렇지만은 최소한 거기까지가 부모한테 한은 안 남았겠죠. 그 많은 사건들 생각해보세요. 하나하나. 경찰이 해결했다는 사건, 아니, 검찰이 해결했다는, 해결했다는 사건 하나하나 객관적 기준에 한번 판단을 탁탁 해보세요. 해결했다고 하는 걸 가지고도 하나하나.
100점짜리가 있습니까? 80점짜리는 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60점 아래 낙제 점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죠. 어떤 새끼가 책임졌습니까? 다들 뭉개고 승진할 놈도 승진하고 위에 발라갖고 잘 승진하고 나중에 가갖고 퇴임할 때 되면 지가 무슨 뭐 과학수사의 장인인 양, 지가 무슨 뭐 그 전문성인 양 국회의원가 나가고 어디가 교수 되고 나중에 어디 TV 나와갖고 지가 최고 잘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그 구역질 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은 우리나라 수사가 이렇게 발전 이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그래도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몸이 갈려갖고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통해, 그것은 경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검찰은 얘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경찰은 적어도, 제가 항상 이런 기사들 나고, 하면은 아주 눈이 확 돕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도 열받는 상태에서 끝내야 되겠네요. 기본, 기초, 그리고 전문성, 독립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